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중 갈등이 발발했다. 2. 중국은 치명타를 입었다. 3. 삼성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지만 선택을 강요받은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은 치명타를 받게 되지만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비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드 보복과 그 이후의 보복들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강력한 보복이라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시진핑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했길래 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는 26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 중국의 국제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0%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종속국 정도로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중국은 가장 먼저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11년지 시각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스이는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인이 더 쉬운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 교수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한국은 작은 조치만 취해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약할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장 억제에 나설 경우 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지난 사드 보복 때 중국 내 롯데에 했던 방법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드 고고 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부지 제공 당사자인 롯데그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9월 말 정부가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대대적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롯데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을 미루는 등 다소 시간을 끌며 버텨봤지만 국가안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고 2월 28일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3월 4일 장쑤성 강소성에 있는 롯데마트 창제 오상주 2점에 대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저 이점을 시작으로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등 87곳에 대해 차례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중국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진 롯데마트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매수, 희망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아 7개월째 난항만 거듭하다가 결국 수조 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롯데가 총 3조 원을 투자한 선양10년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역시 중국 당국의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5년째 중단돼 있고 1조 원을 투입한 청두성도 복합상업단지도 중국이 5년째 인허가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업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사업장과 공장 시설도 당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반 롯데 시위와 불매운동도 거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15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환령금 환령을 내리면서 롯데의 관광서비스 부문 계열사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매년 6호 유객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입은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타겟으로 한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은 랜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랜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주력 상품 디램 40%를 중국에서, 랜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보복 때 롯데마트 수십 곳을 문 닫게 했던 것처럼 소방점검을 이유로 중국 내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조금만 멈춰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 1개에서 28분간 정전이 되자 피해가 무려 5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을 일주일만 멈춰 세워도 16조 8천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멈추면 67조 원씩 손실을 입게 돼요. 최근처럼 불경기에 삼성과 SK는 그렇지 않아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집단 협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노제펜에 이은 노차이나를 선보았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급부상했던 노제펜이 사라지고 노차이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관심도는 노제펜 본격화 전인 2019년 1분기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예약률이 20에서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출장 외의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 수요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 연구소 국제위험안보 등은 대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협력해 중국의 취약점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수출의 20%가 날아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1년 수출이 4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20%인 800조 원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한순간에 800조 원, 그것도 지금부터 매년 800조 원씩이 날아간다고 하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 있을 유엔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도발하는 순간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강력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 광고 문의를 받아왔는데 최고의 작가가 쓴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런 책이 아니라면 절대 광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혁명은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메타버스를 통해 누구나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 책은 전 세계 상위 0.1% 기술자들만 공유하는 고급 정보와 지식이 집약된 엄청난 작품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미 아마존 2022 최고의 책, 애플 2022 여름 가장 기대되는 책,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가디언 2022 최고의 책, 포브스 2022 최고의 기술도서 10등으로 선정될 만큼 이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부자가 될 사람은 이 책을 읽은 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읽지 않은 자로 나뉜다고 할 만큼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까지 바꾸며 메타버스에 올인한 마크 주커버는 이 책을 쓴 매트 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트 볼과의 대화 후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어 전 세계를 뒤흔든 마크 주커버가 얼마 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매트 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매트 볼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앞으로 10년 안에 실리콘밸리를 뛰어넘을 기업이 한국에서 나온다라며 한국에서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확산하여 한국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도 매트 볼에 대해 미래를 정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말했고 게디 에스타인 더 이코노미스트 편집자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똑똑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들조차도 언제나 매트 볼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묻는다라고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최종 의사결정을 묻고 있는 매트 볼. 매트 볼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댓글 상단 고정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찍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원활화 산업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옮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빅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때와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가게이트 어라운드와 핀펫 성빈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에서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펫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펫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펫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에서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 몰 및 금속 배선 공정 벌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캡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펫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캣을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펫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에 2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에서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들,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이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자주포는 마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괴란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쇄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명연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연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에서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가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 세력,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명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금에서 K9의 위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 보증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보던 명명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 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민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불의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를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는 현대 무기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명만 되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 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해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2를 막아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길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와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는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이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 형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이를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심려를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하나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차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중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시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 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는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며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